혹시 당신도 나는 권위적인 부모가 아니야. 자식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라며 미주알고주알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계십니까? 자식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길 바라며 서운한 감정 배우자 흉 사무치는 외로움까지 다 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효자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3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당신의 전화를 피하거나 만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지는 않습니까? 믿기 힘들겠지만 부모의 솔직함은 자식에게 맹독이 됩니다. 당신이 사랑이라 믿고 가족끼리 비밀이 없어야 한다며 무심코 뱉은 그 말들이 어떻게 자식의 숨통을 조이는지 아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내가 너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니라고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이 있고 죽을 때까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자식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7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7가지 독을 끊어내지 못하면 당신의 노후는 고립될 것이고 자식과의 인연은 악연으로 변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서리빨 같은 가르침을 통해 진짜 어른으로 대접받는 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부모님 모시랴, 자식들 키우랴, 내 감정 하나 제대로 돌볼 틈 없이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유일한 희망인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마음 하나 몰라주나 하는 섭섭함이 밤마다 가슴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에게 말을 합니다. 아비가 요즘 많이 힘들다. 내 어미 때문에 속이 터진다. 사는 게 참 허무하다. 자식과 소통하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꺼낸 말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 한두 번은 걱정하던 자식이 어느 순간부터는 짜증을 냅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알아서 하신다면서요 라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그때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내가 헛키웠구나 하는 생각에 피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자식이 불효자라서 그런 것일까요? 통계를 보면 노인 학대의 가해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아들과 딸입니다. 신체적 학대뿐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방임과 무시가 더 많습니다. 왜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부모를 외면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모의 과도한 감정 의존이 자식을 지치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순간 자식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공포가 됩니다. 부모의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가족이니까 피를 나눴으니까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0세기식의 낡은 사고방식입니다. 솔직함이 능사가 아닙니다. 부모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바닥을 보이면 자식이 더 잘할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바닥을 보는 순간 존경심을 잃고 부모를 짐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하십니까? 내가 희생한 게 얼만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분통이 터지십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6070세대가 똑같은 덫에 걸려 있습니다. 사랑해서 솔직했고 믿어서 의지했는데 결과는 관계의 파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성품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기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희생만 할 줄 알았지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지 못한 탓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이 싸움이 되고 위로받으려던 말이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이미 200년 전에 이 비극의 원인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를 살리는 유일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조선 최고의 천재였지만 인생의 황금기에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벼슬에서 쫓겨나고 집안은 풍비박산 났으며 사랑하는 형제는 죽거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40세의 지금으로 치면 한창 일할 나이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억울함으로 따지자면 우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진의 좁은 방에 갇혀 곰팡이 핀 밥을 먹으며 그는 뼈가 깎이는 외로움과 싸웠습니다. 두 아들이 보고 싶어 밤마다 베개를 적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 수많은 편지 어디에도 아비가 외로우니 와서 위로해다오, 세상이 나를 버려서 너무 슬프다, 너희 엄마가 원망스럽다 같은 구질구질한 하소연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대신 그는 편지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독서해라, 몸가짐을 바르게 해라, 패족일수록 더욱 당당하게 살아라라는 엄격한 가르침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술을 끊지 않으면 내 아들이 아니다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식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정약용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의 온기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부모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자식의 인생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배 죄인의 자식이라는 굴레를 쓴 아들들이 아버지의 나약한 한탄까지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패배감에 젖어 인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혀를 깨물고 피를 삼키며 자식 앞에서는 태산처럼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자식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보여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2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자식에게 징징거리는 부모는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 선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계하고 어떤 말을 삼가라고 가르쳤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혀가 잘려나가도 지켜야 할 7가지 금기, 즉 자녀를 망치는 7가지 독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말로써 짓는 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구하지문이라 하여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자식에게 뱉는 말은 필터 없이 나가기 쉽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독은 가정 내 갈등의 전가입니다. 부모님들 중에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내 형이 명절에 안 온다더라, 동생이 연락 한 통 없다며 형제간의 흉을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며느리나 사위의 흉을 아들과 딸에게 털어놓습니다. 내 와이프는 애가 왜 그리 싹수가 없니? 김서방은 곰이라서 센스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속이 답답해서 내 편 들어달라고 하는 말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식을 심판대에 세우는 잔인한 고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자에게 싫은 소리를 하게 되고 이는 부부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형제간의 우애는 부모의 이간질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집안이 화목하려면 불평하는 소리가 문지방을 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갈등의 중개자가 되는 순간 그 집안은 콩가루가 됩니다. 부모라면 마땅히 갈등을 덮고 봉합해야지 그것을 자식에게 퍼나르며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아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효자였던 아들은 어머니 편을 들며 아내를 나무랐고 결국 그 아들은 40대 중반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제야 그 어머니는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걸 나 때문에 내 아들이 호라비가 되었구나.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돌에 자식의 가정이 깨집니다. 두 번째 독은 부부간의 흉보기입니다. 내 아버지는 젊어서도 속 썩이더니 늙어서도 저 모양이다. 내 엄마는 잔소리가 심해서 숨이 막힌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자식에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나의 반쪽을 부정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한쪽 기둥이 다른 쪽 기둥을 무너뜨리려 하면 그 지붕 밑에 있는 자식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밉고 싫어도 그것은 당신들의 문제입니다.
자식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아 배우자를 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워서 침 뱉기이며 자식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 말만 줄여도 집안의 불화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로 짓는 죄보다 더 깊숙이 자식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감정의 독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감정입니다.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이자 가장 끊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독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독은 지난날의 희생과 후회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등골이 빠졌다. 내가 그때 그 땅만 안 팔았어도 너 이렇게 안 살게 했을 텐데. 이런 말들 자식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 때문이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청구서로 들립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너는 갚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혹은 나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했다는 지독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정약용 선생은 기왕불구라하여 지난 일은 탓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고생을 자꾸 꺼내어 생색내거나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며 자식 앞에서 한숨 쉬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의 발목에 무거운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너 덕분에 행복했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고생담은 당신의 가슴속에 묻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이 죄책감을 무기로 자식을 조종하려 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 나한테 잘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죄책감으로 억지로 하는 효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원망으로 변합니다. 네 번째 독은 정신적 취약함, 즉 우울하거나 죽고 싶다는 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아이고 죽고 싶다, 살아서 뭐 하냐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자식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자식에게 정서적 고문입니다. 부모가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부족해서 부모님이 저러시나 하는 자책에 시달립니다. 자식은 부모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늙고 병들었어도 정신만큼은 단단하게 버티고 있어야 자식도 험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다섯 번째 독은 외로움의 호소입니다. 연락 좀 자주 해라. 주말에 왜 안 오냐. 나는 하루 종일 벽만 보고 있다. 지독한 외로움 이해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자식에게 짐 지우는 순간 자식은 당신을 피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신독을 실천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삼가며 스스로의 내면을 닦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자식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사귀고 취미를 갖고 스스로 시간을 견디는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자식에게 심심하다고 전화하는 대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십시오. 외로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부모가 진짜 어른입니다. 여기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는 진짜 이유는 부모가 싫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무거움을 감당하기 버거워서입니다. 당신이 가벼워져야 자식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독은 아직 남았습니다. 앞에 다섯 가지가 관계와 감정의 문제라면 마지막 두 가지는 자식의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는 현실적인 맹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의존과 개입입니다. 여기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독을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자식의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독립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여섯 번째 독은 재산과 금전 계획을 너무 일찍 공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내 거다. 통장에 얼마가 있다. 자식을 믿어서 혹은 미리 정리해주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피도 물보다 흐려지는 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근검 전략을 강조하며 재물에 의지하는 마음을 경계했습니다. 부모가 가진 재산을 다 보여주는 순간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유산에 기대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의 주머니만 쳐다보게 됩니다. 또한 형제간의 유산 다툼이 시작되는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의 지갑을 꽉 닫고 있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품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자식을 나태함의 늪에 빠뜨리지 않는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속물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견물생심이라 하여 눈에 보이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식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7번째 마지막 독은 너밖에 없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는 집착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나의 분신이나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내가 널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너는 내 희망이다. 이런 부담스러운 기대는 자식의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야 할 독립된 우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스스로 설화즉 자립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가 유배 죄인이라고 기죽지 말고 스스로 학문을 닦고 생계를 꾸리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놓아 주십시오. 마음속 탯줄을 끊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고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너는 너대로 잘 살아라. 나도 나대로 잘 살겠다는 쿨한 태도가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역설적으로 부모를 더 존경하게 만듭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독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갈등 전가 배우자, 흉과거 후에 나약한 소리, 외로움 호소, 재산 공개, 과도한 집착. 이 7가지를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자식과의 통화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부모는 자식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입 꾹 다물고 남처럼 살라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아닙니다. 소통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수 부모는 감정을 토해내지만 고수 부모는 감정을 정제해서 전달합니다. 여기 존경받는 부모의 3가지 가면을 처방해 드립니다. 첫째, 잘 지낸다는 가면을 쓰십시오. 자식이 전화와서 별일 없으세요? 물으면 아픈 데가 있어도 마음이 좀 울적해도 일단은 그래 나는 잘 지낸다. 너희 걱정 덕분에 편안하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안심시키는 하얀 거짓말이자 부모의 배려입니다. 부모가 편안해 보여야 자식도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말로 잘 지낸다 뱉고 나면 실제로 기분도 나아지는 법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자녀에게 전화가 오면 무조건 첫 마디는 밝은 목소리로 그래 나는 아주 잘 있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10년 뒤 자식들은 당신을 언제나 든든하고 긍정적이었던 부모로 기억할 것입니다. 둘째, 덕담과 칭찬의 가면을 쓰십시오.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꾹 누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덕담을 채우십시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내 짝이랑 잘 지내는 모습 보니 좋다. 고생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꽃향기처럼 향기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그 향기를 맡으러 부모 집을 찾습니다. 비난과 한탄은 악취와 같아서 사람을 쫓아냅니다. 셋째, 바쁜 척 가면을 쓰십시오. 실제로 바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도 요즘 이것저것 배우느라 바쁘다. 동네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자식에게 우리 부모님은 나 없어도 잘 사시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부모에 대한 부채감에서 벗어나고 만남 자체가 가벼워집니다. 어떻습니까?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내숭 떠는 것 같아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가면은 위선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쓰는 어른의 품격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가 너무 매정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늙어서 자식 눈치까지 보며 살아야 하나 서글픈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독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부모로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안타까워서입니다.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당신 입에는 거친 밥을 넣었습니다. 자식 기죽지 않게 하려고 낡은 옷을 기워 입으며 뒷바라지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만 돌리십시오. 자식에게 쏟던 그 지독한 사랑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쏟아 부으십시오. 정약용 선생도 환갑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 그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면서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깁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 걱정은 그만 놓아버리십시오. 자식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믿고 놓아주면 알아서 잘 살아갑니다. 자식에게서 독립하는 날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인생 황금빛 노후가 시작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 부르지 말고 당신 입에 넣으십시오. 좋은 경치 있으면 자식 생각 말고 당신 눈에 담으십시오.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 자체가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자식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빛나는 존엄한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부디 남은 생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우리는 자녀를 망치는 7가지 독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내용이 많아 기억하기 어려우시다면 딱 한 문장만 가슴에 새기십시오. 부모의 입이 닫히면 자식의 문이 열리고 부모가 홀로 서면 자식이 바로 선다.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입을 닫으십시오. 불평, 비난, 과거의 후회를 멈추고 침묵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둘째, 감정을 추스르십시오. 나약함과 외로움을 자식에게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소화해 내십시오. 셋째, 지갑을 닫으십시오. 재산과 인생을 자식에게 걸지 말고 당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키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쓴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너희에게 엄하게 구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비바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거목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절제와 침묵이 자식을 거목으로 키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식 농사 그리고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였지만 약이 되는 쓴소리라 생각하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아차 내가 저랬구나 싶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 깊이 있고 삶의 보탬이 되는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자식 걱정은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위해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